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6월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상반기 시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 예금보다 안전하면서 수익률을 높이는 투자 방법도 알아봅니다. 서재영의 투자교실 서재영 대표 모셨습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올해도 벌써 이제 절반이 다 지나갔는데 네. 상반기 시황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흘러갔죠, 그죠? 예. 그 연초를 우리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 전부 나쁜 얘기들만 했잖아요. 예. 아마 작년 연말쯤에는 금리 이슈가 막 시장을 엄청나게 공포로 몰아갔고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기 민감재라는 반도체 쪽이 코로나 시국 때 비대면 비즈니스가 커질 거라는 기대로 가잉해서 생산을 한 탓에 급격한 가격 하락을 맞았고 굉장히 많은 재고를 쌓아두고 있다는 이유로 진짜 5만 전자까지 내려갔었죠. 그리고 또 그때 또 시장에 있는 많은 의견들은 더 내려간다. 뭐 나스닥도 더 내려가고 그리고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이 또 많이 시장에 이렇게 넓게 퍼져 있었고 굉장히 비관적이었죠. 네, 굉장히 비관적이었습니다. 지금 아마 돌아보면 그 당시에 이런 유튜브가 됐던 언론의 클릭 수가 됐던 나쁜 얘기를 할수록 클릭 수가 더 늘어나고 오직 비관적인 얘기들만 있었는데 돌아보면 그때가 이제 바잉 오퍼튜니티였죠. 이제 매수 찬스였고 이제 자산시장을 가만히 보시면 주식시장이 가장 경기에 선행하거든요. 선행하다 보니까 가장 안 좋다 그럴 때가 나쁜 뉴스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안 좋다는 것도 이제 다 사서 되는 건 아니고 가령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나라의 두 개 기업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반도체 인더스트리가 사라질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다운턴이 됐던 이유가 무슨 경기 이슈도 있지만 가잉 재고에서 기인한 거니까 그때는 강력히 사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 기준으로 따지면 40% 정도 올랐죠.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럼 또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도 똑같은 여정을 겪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나쁜 얘기들 그러니까 경기가 퇴행할 거라는 것 때문에 이익이 줄어든다는 거 그리고 또 금리가 여기서 작년 1년 내내 우리 금리에 시달렸으니까 금리 이슈 이 두 가지에 시달렸죠. 그래서 그때는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냐가 주된 관심사였고 아마 시장에 재테크 관련된 언론 매체 또 유튜브 이런 데도 온통 관심은 이제 금리에 가 있었죠. 근데 요즘 이제 쑥 들어갔죠, 그죠? 여전히 좀 남아 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쑥 들어간 편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닥을 만든 거죠. 사실 바닥을 만든 거고 지금 이제 거기서부터 한 40% 올랐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 7개도 바닥에서 거의 50% 미니멈 한 40 몇 프로는 다 올랐고 많이 오른 종목은 진짜 80% 90% 오른 종목도 있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큰 기업들이 참 그렇게 오르는 거 보면 참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시장은 이제 다시 노말 수준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섹터별로도 경기 민감재 섹터들은 다 골고루 다 올랐고 여전히 못 노르고 있는 게 있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가령 기술 변화가 초래한 문화의 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플랫폼 기업들은 다시 또 우리 밑으로 하강하고 있는 중이고 구글이 엄청나게 많이 선전하고 있어서 그래요. 국내 시장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주라 그러는 네카오가 굉장히 안 좋은 퍼포먼스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전 조금 큰 흐름에서 보면 앞으로도 그렇게
아주 아웃퍼폼을 많이 할 것 같고 그렇지는 않아 보여서 좀 걱정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슬금슬금 외국인들이 도망가요 이제. 그런데 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인 게 좀 걱정이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단기 하락폭이 크다는 이유로 밑에 지금도 그 거래되는 걸 보시면 호가창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게 다 개인들 매물이고 거기다가 기관 외국인이 갖다가 던져버리니까 저절로 강제 매수를 당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경기민감제,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데 얘는 기술주잖아요. 기술주인데다가 앞으로 기술주라는 거는 지금 PER이 높게 거래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높게 거래되고 있는데 한 1년 동안의 어닝 그로스가 예를 들어 PER이 30배인데 어닝 그로스가 30%가 안 나오면 PEG가 1을 한참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 성장하던 때는 대면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 그다음에 검색 트래픽 견조하고 카카오 트래픽 견조하고 카카오 엔터테인 견조하고 이럴 때는 이제 멜론 같은 것도 잘 되고 그럴 때는 그게 1년에 그로스가 그만큼 나왔어요. 그것도 수년 동안 그렇게 난 거예요. 예. 수년 동안 난 거니까 지금 PER 30배에 대해서 시장에 거부감이 전혀 없는 거고, 근데 어닝 그로스가 30%보다 밑으로 하강하고 있는데 여전히 PER 30배가 과거 레벨의 저점이다 생각하고 거기다가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사자고 대놓으면 여기들 갖다 팔아버리니까 그럼 저절로 강제 매수 당하죠. 그래서 개인 매수 상위 종목이 수익률이 좋았던 건 원래 2차 전지 섹터였고요. 이제 개인 매수해서 많이 손해를 본 게 가령 내수 기업들하고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경기 민감제 중에 대표적인 그 아주 디클리칼한 뭐 HMM이나 해운주 이런 것들이 많이 손해 보고 계신 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향후로는 그렇게 매매해서는 안 되고 세상 변화를 주밀하게 보면서 좀 정확하게 그걸 개인 투자가들이 안 받아주면 이제 그들은 못 팔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좀 잘못된 투자 간행이, 투자 습관이 다 이렇게 단타하려는 마음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어제보다 5% 내렸으니까 야 이거 내일 다시 5%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회사가 망할 회사는 아니다 이러면서 거기다 대놓고 있으면 팔아버리니까 다음날 되면 또 팔아버려요. 이익의 전망치가 예전 같지 않으면. 근데 이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네이버 카카오 관련해서 긍정적인 뭐 보고서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참 그런 거에 그 보고서들이요 거의 다 이렇게 내피셜이고요. 또 기존의 언론 그 증권사 보고서들이 그 누구를 위한 보고서냐 이렇게 보면 기업을 위해 하거나 혹은 또 이미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지 새로 신규로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그 유용한 지표가 되는 거는 어렵지요. 그거는 각자가 찾으셔야 돼요. 보고서대로 매매해서 돈 벌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주식에서 돈 많이 벌었겠죠. 보고서는 이제 가만히 보면 그게 굳이 막 이렇게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에게 희망 회로를 돌리게 하는 희망 고문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각자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얘 어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그걸 판단하려면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변화에 이 기업이 앞으로 챗 GPT라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거기에 하려면 뭐를 잘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돈은 얼마나 들고 이 회사가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 예를 들어 네이버만 해도 이제 딱 그 하이퍼클로바인가 그거를 만든다고 런칭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와 그럼 네이버도 한다. 야 그러면 챗 GPT나 바드나 빙처럼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거기다 대놓고 여기는 쫙 팔아버리잖아요. 팔아버리는 이유가 야 그거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텐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 잘할지 어떨지도 모르겠고 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네이버가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게 국내 한글로 된 걸 잘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아, 근데 저 구글의 바드는 한국어로 이미 출시를 해버렸고, 그러면 한국에 특화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글로벌 그 경제에 속해 있는 나라라서 가령 뭐 한국어만 검색해서 하겠다 그러면 미국의 뭐 13대 대통령부터 뭐 17대 대통령들의 정책 실패를 나열하시오. 만약에 그렇게 물었다고 쳐요. 그럼 미국에 있는 방대한 블로그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걸 다 읽어야 거기 정답이 나오는데 한국의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었는데 네이버는 국문으로 된 것만 검색을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거나 엉뚱한 대답을 내놓으면 그거는 AI로서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리는 거니까. 근데 구글은, 구글의 바드나 챗GPT는, 저기, 이순신 장군이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물으면, 글로벌인 거 한글까지 다 읽어가지고 답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냥 막연히 재료로서의 얘도 해, 우리도 해, 그게 아니라 얘가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능력을 보는 게 중요한데 그걸 알려면 이제 깊이 있게 생각도 좀 해야 되고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뉴스만 보고 호재다, 악재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표님 저희가 뭐 이제 보고서도 보고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뭐 뉴스도 보고 하는 게 사실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결국은 오를 주식을 사고 내릴 주식을 팔기 위해서 사실 하는 건데 가격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게 지금 이제 네이버 뭐 카카오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게 일시적으로 내리는 건지 우리가 이제 그 보통 뭐 눌림목이다 일시적 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추세적으로 내리는 건지 그런데 이 추세적으로 내리는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그거를 뭐 매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더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걸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가장 쉽게 발견하는 방법은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이 차트상에 연간 차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10년 전에 주가는 여기였는데 해마다 이렇게 쭉 내려오는 기업이 있어요. 연봉이라고 그러죠. 네네네네. 연간 추세가 계속 하향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회사는 피하셔야 돼요. 그건 추세적으로 내려오는 네, 거죠. 추세적으로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한 달 뭐 일주일 주가는 어떤 특정 수급이 그 궤적을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간으로 혹은 분기로 이렇게 쭉 만들어지는 이 궤적들은 그건 기업의 실력이거든요. 그 기업의 실력이라는 게 세상의 변화에 이 기업이 얼마나 잘 적응하고 돈을 벌었냐는 성적표이고 그 기업 경영자가 얼마나 앞날에 대한 해안이 있어서 자원을 그러니까 예산과 인적 기술 개발 능력을 거기 투자했는지에 대한 성적표니까 그거는 그렇게 보면 제일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지고요. 그런 기업은 눌림목이 아니고요. 내려왔다가 잠깐 올라온 척 하다가 또 내려가고 잠깐 내려왔던 척 올라간 척 하다가 또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드캣 리바운드를 끝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접근 금지예요. 접근하시면 안 돼요. 네. 아까 이제 모두에 경기도 말씀하셨고 금리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올해 초만 봐도 금리는 뭐 여전히 최근까지 뭐 지난달에 이제 처음으로 멈췄지 않습니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는 올랐고 경기는 뭐 선행지수도 계속 떨어지는데 주가는 올랐고 그래서 이게 경기가 반드시 뭐 좋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고 금리가 뭐 떨어져야 주가가 오르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 금리 경기 뭐 주가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준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 연초 같으면 가액 매도된 거고 원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기업 가치 그거보다 밑으로 일시적으로 하락을 한번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노멀한 수준까지 전 지금 올라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금리가 그때 1월 달에 기록했던 장기 금리가 있어요. 미국 10년물 금리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보면 지금이 그 중간에 금리를 더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른 게 없어요. 오히려 떨어졌어요. 네, 오른 게 없어요. 뭐 슬금슬금 내려갔고 지금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은 계속 있잖아요. 그냥 우려예요, 우려.
우려이고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보면 우리 선진 경제권에서 봤을 때 중국만 예상치보다 더 나쁘고 일본은 급격하게 지금 돌아서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미국도 나쁘지 않고 독일도 나쁘지 않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계속 나쁘다가 4월인가 5월에 경기 선행지수가 돌았어요. 턴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6월부터는 이제 간세청 데이터 기준으로 수출도 이제 계속해서 하강하던 거에서 돌아설고 있다는 거죠. 그 주식시장이 참 정확한 거죠. 그렇게 보면. 그리고 금리와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보통 잘 발달돼 있는 경제 권역이면서 어떤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나라에 있어서의 금리는 보통 그냥 지나간 오래된 시간을 다 이렇게 놓고 보면 그냥 5%에서 뭐 6% 사이 거기가 맥시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밑으로 많이 하강하면은 뭐 0%대까지 내려가는 거고 뭐 그래서 그런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데 그러면 상단에 와 있는 거잖아요. 네. 상단에 와 있으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가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금리를 거기까지 올려놓으면 자연히 소비가 줄고 투자도 줄고 줄면 또 물가도 좀 낮아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너무 그런 게 막 시장이 공포가 강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모르죠. 앞날은 모르는 건데 이번에 막 6% 가고 7% 갈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 정도 레벨이면 최소한 올라가는 어깨 정도는 된다 이거죠. 예. 근데 거기서 마지막 남은 이 100bp를 두려워해서 주식시장을 떠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시장에는 눈이 달려 있어서 봐요. 다 해보겠잖아요. 다 해보겠고 조금 있으면 이제 숫자가 더 좋아진다는 얘기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서 좋아질 때 뭘 자꾸 많이 사면 경기민감제를 사면 덜커덕 걸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특히나 이제 우리 경제 구조에서 보면은 경기 민감제 기업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경기 민감제의 특성을 좀 잘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원래 많이 손해 보신 주식 중에 HMM이라고 있는데 그게 해운주잖아요. 네. 해운주가 발틱 운임지수, BDI 지수 따라가지고 이렇게 주가의 등락이 선행해서 많이 움직이는데 작년에 이익이 무지 많이 났었죠. 네. 막 조단이 막 몇 조가 났잖아요. 그거 보고 PER 싸다고 잘못 들어가서 원래 고생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민감제 매매하는 방법은 안 좋다 그럴 때 사서 좋다고 좋아진다 그러면 이제 슬금슬금 조금씩 이익 실현을 하면 경기가 이게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안 좋은 국면을 반드시 맞이해요. 예. 사이클은 반드시 생겨요. 인간의 욕망상. 뭐가 막 세상이 좋을 것 같으면 막 투자를 막 늘리거든. 늘리고 소비도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물가가 치솟게 되고 GDP도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더하기 GDP 더한 게 금리니까. 예. 그럼 금리가 올라가고 이제 중앙은행에서 워워 시키는 절차를 밟고 그럼 또 경기가 다운턴을 가요. 그때는 또 남들이 막 던지고 적자 많이 난다고 그럴 때 멀쩡하게 잘 살아있는 기업 위주로 조금씩 주워 담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경기 민감제는 매매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대표님들 말씀하시듯이 뭐 공부가 좀 덜 돼 있는 측면도 있고 그런 아무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예, 거꾸로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 준 거라고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공교육에서 좀 가르쳐야 되는 거죠. 최소한 이제 어떤 기업이 이익이 좋은 게 이 회사의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P와 Q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건지 그건 구조적 성장주고요. 얘가 Q만 느는데 그게 경기 때문에 느는 건지 P도 늘어나는데 그것도 경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좋은 건지 그런 거에 대한 판단 능력을 누군가는 길러줘야 되는데 이 바닥에 있는 그 참여자분들이 어느 누구 하나 남 생각 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 주변에 이제 아주 평범한 투자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이제 정서들을 제가 좀 안다고 할까요? 그런 건데 이 보통 이제 어떤 주식 생각할 때 뭐 종목 이렇게 보면은 벌써 올 초에 얼마였지? 뭐 작년에 얼마였지? 벌써 많이 올랐네.
이거 많이 올라서 이거 사도 되나? 막 이런 반응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사실 비싼 주식이 더 비싸지고 싼 주식은 안 오르거나 더 싸질 수가 있다. 그런 말씀 평소에 많이 하시는데 투자자들이 이 가격을 대하는 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건 올라야 돈을 우리가 버는 구조잖아요. 예. 근데 어떤 기업 주가가 올라요. 오르는데 오르는 게 이게 가령 무슨 뭐 저번에 SG 사태처럼 혹은 특정 세력이 개입돼서 뭐 시가총액 지시할 만한 게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들었다 냈다 뭐 이런 것들은 그거는 그냥 안 쳐다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어떤 기업이 기술 변화, 문화 변화, 뭐 어떤 그 기후 변화에 거기에 맞게 어닝이 팍팍 늘면서 주가가 오르는 거는 올라도 오른 게 아니죠. 왜냐하면 어닝이 그만큼 늘었으니까. 예. 그럼 사실은 보합인 거죠. 그래서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먹으려면 어떤 기업의 어닝이 느느냐를 맞추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어닝이 늘어서 혹은 정확히 얘기하면 장래에 어닝이 늘어날 기대감이 커져서 주가가 올라 있는 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사야 되는 거죠. 눌림목을 줄 때. 그런 걸 사야 되는데 이제 주위에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연초에 얼마인데 지금 이런데 내가 어떻게 사? 이제 그런 분들은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진짜 그런 분들은 안 맞아, 그게.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가령 뭐 CJ CGV 같은 주식이 연초에는 이만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럼 이걸 사야 된다고 판단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건 안 맞거든요. 주가는 생물 같아가지고요. 기업의 흥망성쇠나 나라의 흥망성쇠가 비슷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주가가 이렇게 막 상승하고 있다는 거는 그 나라가 잘 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그 나라 백성이 돼야지 왜 망해가는 나라의 백성이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관심 종목을 이렇게 설정해서 놓고 보실 때 오르는 기업이 자꾸만 생기는 관심 종목 그걸 만들어야 돼요. 다만 여기서 잡주는 제외하고 테마주, 뭐 일시적인 뉴스 따라 막 오르내리는 이런 주식은 제외하고 구조적으로 쭉 성장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꾸 올라가는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지 내려가는 주식의 가격 메리트를 보고 거기 들어가는 거는 아주 잘못된 투자 습관이에요.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인 것 네. 원래도 미국에 우리 투자해가지고 2천 몇백억 날려먹은 주식이 SVB예요. 또 퍼스트 리퍼블릭 그 은행주 사가지고 그 두 개가 상장 폐지됐잖아요. 네. 거기 우리 국민들이 연금을 제외하고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로 잃은 돈이 3, 4천억 돼요. 예. 그리고 그거 다 가격 보고 잘못 들어간 거죠. 하여튼 내려가는 주식보다는 올라가는 주식을 자꾸 공부하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얘가 왜 오르지? 얘는 뭐 때문에 오르는 걸까? 그래서 오르는 논리에 대해서 이거는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얘가 올라가는 거구나. 그럼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원인이 뭔가 봤더니 이 회사의 기술이거나 아니면 세상의 문화의 변화, 소비 패턴의 변화, 혹은 또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는 정도 그런 것 때문에 얘가 막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허겁지겁 사야죠. 단 한 주라도 사서 추이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이게 이제 연초에 대표님, 올해는 이제 걱정하지 말고 주식 사자. 투자하기 좋은 시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또 특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어마무시한 얘기들을 많이 또 해놨어요. 뭐 대공황은 저리 가라 하는 뭐가 온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주식 다 팔아야 된다. 근데 또 여기 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수가 3,000 가도 지수가 2,000 와도 지수가 뭐 4,000을 가도 그런 뉴스는 계속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굉장히 복잡계거든요. 그래서 나쁜 거를 발췌해서 보면 그런 말들이 그럴듯하게 들리게 만들려면 그런 말들에 그럴듯하게 만들어주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해요.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나쁜 것들만 다 뽑아서
이렇게 막 시나리오를 만들고 PPT 자료를 만들어서 이러다 그러면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나쁜 것도 있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정치적인 아주 잘 오랫동안 이 적응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위기를 조절할 수 있는 통화의 두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돈의 가격인 금리와 그리고 또 돈을 직접적으로 풀고 넣고 하는 공개 시장 조작 정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진화된 나라들은 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경제적인 이유로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 중에. 네. 2010년 무렵에 남유럽 사태 많이 얘기했잖아요. 피그스라고. 예.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그다음에 스페인. 그러면 재정위기가 엄청났다 그러고 막 국채 금리가 막 진짜 5,000bp 가고 막 이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예. 그때도 그 당시에 제가 주변 사람들 만나면 그리스 국채 사면 된다고 그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다 대박 났죠. 뭐 좀체 잘 안 망해요. 안 망하는데 이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왜 자꾸만 행행해서 나오느냐. 우리 인간사가 복잡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조회수가 나오고 또 언론의 클릭수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그것도 하나의 비즈니스예요.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누가 앞으로도 계속 많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다 해서 겁먹을 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쪽만 놓고 바라보면 또 엄청 좋거든요. 그럼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가령 우리 원래 연초만 해도 일본 망한다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진짜 많아요. 정말 유명하신 분들 막 제일 많이 올랐던데요. 네. 27% 올랐어요. 연초에 나스닥의 빅테크 7종목 걔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7종목으로 지수를 구성했다 그러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 받는 거죠. 지금 받는 거고 그다음 많이 오른 게 일본이 제일 많이 올랐다고요. 그 다음에 또 중국 좋아질 거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리오프닝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새로 또 정치, 집중화되고 이러면은 경제에 올인할 거다. 이래가 많이 그랬잖아요. 더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는 그걸 약몰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에 길을 열면 돈 못 벌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나라, 또 선진화된 국가에서는 나라가 가난하게 되면 밀란이 일어나서 정치 지도자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쪽에 모든 정치 지도자는 나라를 건강하게 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성장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누가 그런 얘기하면 그래 그런 얘기 때문에 가격이 싸졌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주식을 사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지수가 레벨이 한번 올라왔잖아요. 지금은 이제 덥석덥석되고 막 살 때는 아닌 것 같고 한번 올라왔으니까 출렁거리겠죠, 그죠? 그래서 출렁거릴 때마다 조금씩 사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오늘 말씀하신 것 참 개인 투자자들 투자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이제 업종별로 네. 조금 구체적으로 네. 자세하게 시황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큰 섹터가 아무래도 IT,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두 개 합치면 시총이 굉장히 크니까 이 IT 업종 시황부터 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이제 한 번씩 다 올랐죠. 예. 그러니까 시가총액 순위로 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총이 제일 크죠, 그죠? 그 두 개가 다 한 번씩 다 올랐습니다. 올랐고 오른 이유는 처음에 1차적으로 오른 이유는 너무 감해도 때문에 오른 거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중 패권 전쟁 관련해서 반도체 공급망 이슈가 글로벌 화두가 됐고 그래서 대만의 TSMC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이런 이제 글로벌 큰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장기적인 일이지만 오렌 버핏께서도 그러셨고 그런 게 걱정 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왕 반도체를 산다 그러면 그래도 지정학적으로 더 안전한 데가 메모리 반도체를 사면 한국에 두 회사를 사야 되겠다 이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무지 많이 샀어요. 정말 많이 샀고 사서 지금 이제 72,000원대에 와 있죠. 와 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그림을 이제 그려가지고 지금 10만 원대 훨씬 넘어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이닉스가 원래 흑자는 아니냐? 아니에요. 적잖아요.
뭐 시장 컨센서스로 보면 한 10조 적자 난다고 해요. 예. 영업이익이 뭐. 그런데도 주가는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습관이 이게 기업 전체의 그 펀더멘탈 밸류를 보는 눈이 너무 어닝에만 가 있게 되면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경기 민감제, 매매 타임에 대한 고려도 그러고. 그래서 올랐고요. 그다음 또 뭐 약간 작은 급에는 이제 LG전자가 뭐 얘를 IT라 그래야 되는 건지 뭐 컨슈머라고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이 올랐어요. 뭐 걔도 뭐 그 두 개 회사 못지않게 바닥 대비 많이 올랐고요. 걔는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애플 밸류 체인인 뭐 LG 노텍도 바닥에서 제법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IT 섹터 전반이 골고루 다 올랐어요. 그리고 스몰캡들 중에 반도체 관련된 것들은 또 엔비디아 이슈에 엮인 그 어떤 종목들은 섹터가 뭐 IT가 아닌 쪽이라도 많이 급등하고 있는 주식들도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한 번씩 다 올랐어요. 다 올랐고 지금 올랐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익이 좋아질 거라는 거에 확신하고 베팅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저는 그 확신이 맞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경기가 나빴던 이유가 코로나의 가행 재고에 기인한 게 많거든. 예. 그래서 뭐 앞으로 이익은 좋아지겠지요. 내년 되면 또 다시 반도체 쪽에 이익이 아주 많이 이제 원래 이제 재고 정리 끝나고 특히 상반기 이익에는 재고 이슈가 많이 들어갔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상반기 이익은 노말한 이익이 아니고 그러니까 떨이하는 그런 게 있어서 상반기 이익을 보고 이 기업의 실력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내년 되면 또 좋아질 거예요. 좋아지면 뭐 또 뭐 8만 전자 가고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하여튼 그때가 되면 또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좋다 그럴 때는 이제 조금씩 경기인관전을 좀 팔아야 된다. 그런데 그때는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그때는 또 사실 거예요. 아마. 그때가 돼야 본격적으로 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그때 사시는 거고요.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사서 그때 좋다 그럴 때 팔 거예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그때쯤 되면 특히 삼성전자는 외국인 수급이 주가를 절대적으로 결정하거든요. 워낙 시총이 커서. 그래서 아마 아마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 일주일 내내 지속적으로 판다 그러면 눈치를 채고 같이 슬슬 도망을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엔비디아가요, PER이 200배예요. 예. 예, 시총이 1000조가 넘어가 있어요. 1조 달러니까. 그러면 뭐 거기서 왔다 갔다 지금 거리니까 올 때는 4% 내리면 또 밑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1000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 1300조잖아요. 예. 1조 달러면 1300조. 네, 그러니까 1조 달러면 1300조인데 아이고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 두 개 합해도 600조가 안 되잖아요. 지금 올라 있지만. 그래서 그런 큰 주식에 대해서는 우리 또 개인 투자가분들이 큰 주식도 안 좋아하시는 분 되게 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포트에 그걸 좀 그 아주 나쁜다는 얘기 나올 땐 좀 담고 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IT 전반적으로 하면 다 올랐다. 그런데 못 오른 IT도 있어요.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IT들은 못 올랐어요. 거꾸로 내린 데도 있고. 그건 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거는 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그리고 내려가는 주식은 막 이렇게 정조 시절에 조선의 역사를 산다? 그러면 그때 기술적 반등을 한 거잖아요. 한번 개혁이나 혁신을 통해서 한번 잘 하겠다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세월 때 다시 또 밑으로 가서 결국은 이제 고종황제 시절을 끝으로 한 나라가 이제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니까. 근데 잘 안 되는 기업은 그런 길 가는 기업이 많아요. 많아요, 진짜. IT 이제 봤고요. 그 다음 뭐 큰 섹터가 이제 2차 전지 섹터인데 뭐 전기차까지 이렇게 묶어서 이 섹터 시황도 좀 보겠습니다. 차는 이제 가치주예요. 그래서 밸류가 싸요. 글로벌 전체로 다 밸류가 싼 섹터여서 테슬라만 빼고 예. 그러면 그 말 나온 김에 또 그럼 테슬라는 왜 밸류를 많이 받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밸류를 왜 PER 6배, 7배, 일본의 혼다, 도요타도 뭐 둘 다 뭐 PER 7, 8배 언저리니까요. 우리나라 현대차는 지금 5, 5배. 이게 그 카니발라이제이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살 자기 깎아 먹는다는 거죠.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량이 늘 때마다 자기 이익 전체가 느는 거고요. 예. 기존 자동차 메이커들은 전기차가 느는 만큼 내연차가 안 팔려요. 그러니까 그게 밸류에이션 차이에 그것도 녹아 있는 거죠. 그런데 워낙 싸니까 예. 밸류에이션이 싸고 또 밸류에이션이 싸다는 얘기는 주주환원 할 것도 많아진다는 이야기랑 똑같거든요. 테슬라는 배당 안 합니다. 라고. 그럼에 또 뭐 미국에도 아마존 같은 회사도 뭐 제가 배당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주가가 잘 오르잖아요. 근데 배당 많이 주는 회사는 사실 좀 주식으로 매력이 없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성장이 끝나간다는 얘기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자기가 하는 업에서 뭔가 막 새로운 사업 기회가 보이면 배당을 줄여서라도 거기 투자를 더 하고 싶죠. 기업가 입장에서 보면. 근데 배당을 뭐 우리가 은행주도 배당 많이 하고 배당 많이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속한 업종 내에서 뭘 새로 투자할 게 없어. 돈은 들어오니까 자꾸 배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큼 올랐어요. 그것만큼 올랐고, 그러니까 내연차 쪽 전기차 전체로 봐도 그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 차 잘 만들어요. 잘 만들어서 전체 글로벌 전체 자동차 섹터 테슬라를 제외한 섹터에서는 언더퍼폼 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또 얘가 또 많이 막 엄청나게 솟구쳐 오를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올랐어요. 어쨌든 올랐고 뭐 시장만큼 오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보면 그렇게 드라마틱한 수익률은 안 보여줬고 전기차는 뭐 전기차에 관련된 2차 전지 섹터 거기는 엄청 올랐죠. 예. 올해 참 올랐고. 제일 뭐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우리 섹터겠죠. 국민분들이 개인 투자가분들이 진짜 오랜만에 기관 외인보다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상반기죠. 아마 역사에 남을 한 페이지 아니었을까요? 올라도 잘 안 파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그 뭐라 그러나요? 업의 본질을 보는 눈들이 향상돼 계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뭐 다른 분들하고 견해가 틀려서 그게 뭐 이게 유튜브에서 뭐 해가지고 최근에도 보면 나쁜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유튜브라는 데가 누구나 다 아무 말 대잔치를 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 그 개인 투자가 분들이 가져서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로 개인 투자를 걱정하시면서 그러니까 업의 본질을 깨우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셨고 이제 그래서 그분들이 가진 진정성에 대해서 또 전문성에 대해서 이제 개인 투자가 분들이 인정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우리 어떤 유튜브라는 기술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증권을 투자할 때 정보를 취득하는 경로의 문화의 변화, 이 변화가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뭐 여전히 뭐 좋겠죠. 네, 나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뭐든지 많이 오르면 뭐 합해적 현상으로라도 뭐 오늘 조금 이제 일부 종목은 조정받고 일부는 또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보시면 이차전지 쪽이 이렇게 큰 웨이브를 안 그리고 이렇게 쫄딱쫄딱해요. 그 이유는 이제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이제 우리 주가가 한 단계 올랐으니 너희들이 실력을 보여다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실력이 보여주는 거는 지금부터 나올 실적들이겠죠, 그죠? 실적들이고, 혹은 또 장기 공급 계약이고 뭐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 계획이라든지, 그러면서 주가가 또 많이 내릴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당장은 또 많이 급등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뭐든지. 예. 또, 그리고 전기차 중에 진짜 그나마 제가 가슴을 쓸어내리는 게 있는데, 테슬라.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은 돈을 들여가 저 진짜 마음 졸였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래도 제법 많이 올라서 하여튼 우리 국가에 우리나라가 대외 순 금융 자산을 전 세계에서 한 9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 중에 테슬라도 상당 부분 있을 거고 국민연금 것도 있고 그럴 텐데 하여튼 우리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그 테슬라의 선전이 정말 다행입니다. 예. 방산업종 이제 좀 보고 싶은데요. 참 좋죠? 여건이 안 좋을 수가 없는 여건이었던 것 같고 뭐. 상반기에 뭐 보여준 실력도 뭐 좋았고요. 앞으로는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저 리투아니아 그 대통령이 그 이렇게 가을쯤에 한국에 온다고 그래요. 예. 근데 그때 방산 협력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리투아니아가 그 무기를 굉장히 많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와갖고 방산을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가을 되면 또 거기 또 사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러시아가 좀 무서운 거죠. 네네. 그리고 또 뭐 이게 한 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데 아마 앞으로 각국이 군사비 지출은 GDP 대비해서 유럽이 그전에는 막 1%도 안 하는 데도 있었어요. 근데 유럽권도 2%대로 다 올라갔고 이 제3세계 국가들도 굉장히 아마 방위비 지출을 늘릴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이 대만에 대한 어떤 언젠가는 무력 통일을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최고 지도자께서. 그런 것들이 전 세계에 그 방위 산업에 대해서 지출을 늘려도 국민들의 저항이 안 생기는 그런 상태를 만든 거죠. 거기에 우리나라 방산회사들이 가격 경쟁력, 그다음 적시성, 그리고 또 기술력, 그다음에 또 어떤 이 서방 진영의 그 체인에 같이 합류시키는 무기는 한번 팔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그 MRO라 그래서 뭐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소모품도 들어가고 수리도 해야 되고. 예, 그렇게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그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이 세계화 시절에 그 기술 개발도 안 하고 이제 방위 산업체들이 많이 망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꾸준히 방위 산업이 클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 지금 저런 기회를 잡은 거죠. 저는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대표님 유튜브 보면은 가끔 음악 좀 띄워놓고 그러시던데. 네. 엔터업종 많이 좋아하시죠? 저는 이 기세가 대단한데. 저는 컨빅션 레벨이 커요. 저는 엔터업종 잘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가령 밸류에이션이 이제 일부 선두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고 시장에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요, 어닝 그로스를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어닝 그로스가 얼마나 클지 이 섹터는 사실은 가늠이 안 돼요. 예. 얼마나 많이 히트할지를. 그거는 수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의 영역이고, 그걸 제가 일일이 그걸 다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B2C 기업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어닝이 얼마나 폭발할지에 대한 그거는 각자의 기대치인 거죠. 예. 어떤 기관이 팔든 외국인이 팔든 그들의 기대하고 이 기업이 앞으로 보여줄 어닝하고는 저는 괴리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가령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은 정형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소비가 얼마나 증가할지 그걸 모르잖아요. 아직 알고 있는 거죠. 예, 그 동네 예상할 수가 있죠. 수주나 이런 걸로. 이 동네는 예상이 안 돼요. 예상이 안 되고 문화 현상이기 때문에 국경도 없고 관세도 없고 뭐 물류비도 없어요. 그리고 막 지금 폭증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세계 시장 전체로 보면 정유비가 아직 뭐 4%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동네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엔터 회사들 많이 좋아해요. 그것도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예. 저번에 2차 전지 할 때도 말씀드렸죠. 많이 오르면 항상 쉬어가요. 그래서 많이 오를 때 막 따라사면 안 돼. 항상 눌림목을 기다리면 싸게 준다니까요. 마음이 달라지는 분들이 있고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또 새로 어디로 포트를 옮겨야 될, 새로 사야 될 곳이 생기면 뭘 팔아야 돼요. 손님들이 돈을 계속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나라 투자가분들도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 펀드에 돈을 적게 넣고요.
내려오면 펀드에 돈을 많이 넣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해서 많이 먹었어. 먹었는데 새로운 뭘 사야 될 종목이 뭐가 생겼어. 그럼 내가 뭘 팔아야 돼. 그럼 또 판다고요. 그럴 때 개인 투자자는 그럴 때 사시면 돼요. 그게 눌림목이죠. 기업의 업의 본질은 하나도 달라진 거 없고 어닝 포켓싱도 그대로 있는데 불구하고 합회적 현상으로 누가 파는 거니까. 대표님, 식품 업종은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새 좀 뭐 잘 하는 것 같은데. 음식료는 이제 전부를 음식료라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가령 미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뭘 팔잖아요. 처음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도 우리나라에 와 있었잖아요. 걔들 잘 안 되잖아요. 걔들이 영원히 잘 팔고 있는 게 코카콜라죠. 그리고 이태리에서 건너온 것 중에 피자는 잘 팔리는데 뭐 스파게티 이게 뭐 공장식으로 막 큰 어닝을 내고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그 컨텐츠 중에 음식 컨텐츠 중에 뭐 다른 어떤 거보다가 전 라면 회사가 잘 될 것 같아요. 라면이 어쩌면 우리나라가 그 코카콜라처럼 전 세계인의 간편식 입맛을 사로잡을지 모른다. 그래서 최근 이제 라면값 가지고 또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뭐 집토끼 산토끼 전 정부 입장에서는 다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그 서민들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 더군다나 특히 이제 밥상 물가에 라면값이 많이 차지한다고 그게 표에 도움이 되겠죠, 그죠? 분명히 될 거고, 또 가회비 경감에 대한 얘기도 하실 거고, 다만, 근데 우리나라 케이팝은, 케이팝, 케이푸드 이런 것들은 세계로 지금 나가는 중이니까, 우리가 영업이익률이, 그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빵빵 나야 해외 진출도 더 하고, 해외 마케팅도 더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2차 전지나 반도체 지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것도 좀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국내 라면 가격은 그렇게 뭐 오늘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새우깡을 100원 내리고요. 신라면을 50원 내렸어. 근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리고 퍼센트는 제법 돼요. 그렇죠. 신라면이 900원 하는데 50원 내리면 진짜 주주 입장에서는 진짜 피눈물 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 라면 회사들은 해외 비중이 점점 늘고 있어요. 늘고 있어서 국내에서 뭐 그런다 해도 어닝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 백인들이 드디어 라면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전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느리지만 난 진짜 오랫동안 안전하게 코카콜라처럼 한 10년 들고 갈래 이러신 분들은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중간에 계속 그 해외에서 얼마나 잘 팔리는지를 체크해야 돼. 농심의 미국 공장은 가동률이 48%까지 올라갔어요. 작년에 지은 게. 그거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K푸드 중에 모두가 잘 된다는 게 아니고 전 라면 하나는 왜 라면이냐. 얘는 레시피가 간단하다는 거죠. 그리고 수프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코카콜라의 제법처럼 그게 각사마다 진짜 거기 노하우가 들어있는 거니까. 누구든지 모방을 잘 못해요. 그 나라 식성에 맞게 좀 조절할 수 있는 네, 조절도 레시피.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모든 식음료는 유통기간이 짧으면요 대량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근데 라면은 한번 생산하면 한 6개월 정도는 유통기간이 되니까 유통기간이 그만큼 길다는 얘기는 어떤 거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배로 나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류비가 확 낮아져. 확 낮아진다는 거예요. 배로 날라야 대량을 싼 값에 물로 가면 마찰이 줄기 때문에 대량을 운송하는 운송수단은 배가 가장 경제적이거든요. 근데 유통기간이 가령 1개월이다. 배로 못 날라요. 비행기로 날라야 돼요. 우리 신선식품 과일들 이거 다 비행기로 와야 돼요. 예. 그리고 저 필리핀 같이 가까운 데서 생산되는 바나나는 배로도 와요. 그 대신에 필리핀에서 수확할 때는 시퍼런 걸 수확해가지고 배 타고 오면서 노랗게 익어가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품 기업이 글로벌로 이렇게 크게 클 수 있으려면 코카콜라처럼 유통기간이 엄청 길어야 되는 거죠. 저는 거기에 착안하고 있는 거고요. 업의 본질상 잘할 수 있고 우리 K 컬처에 대한 전 세계인의 부담감이 많이 낮아져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라면이
이게 우리 국내에도 보니까 햄버거가요 25,000원짜리도 있어요. 라면이 지금도요 라면값이 올랐다 그러지만 한 끼를 때우는 데 있어서 가장 싼 게 현재 편의점 도시락이랑 김밥이랑 짜장면이랑 라면 요 10,000원 이하로 할 수 있는 게 햄버거도 12,500원이에요. 경쟁력 있어요. 든든하고 다만 조미료가 많은 게 좀 문제긴 해요. 대표님 올 상반기에 철강업종은 어떻습니까? 철강, 화학 이 두 개가 예. 중국의 투자와 부동산 경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수출이랑도 철강은 일부 관련이 있고요. 또 화학 쪽도 관련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생산하는 철강, 그다음 화학의 기초 소재들이 요 영내에서는 중국이랑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우리가 수출하거나 아니면은 중국 만든 게 우리 거보다 싸지면 걔들 게 우리한테 건너오고, 그러니까 중국이 그 경제가 안 좋으니까 투자도 잘 안 되고 수출도 잘 안 돼요. 5월 수출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7.5%인가 막 그렇게 떨어졌어요. 4월 달에 일시적으로 이제 이렇게 통관이 많이 댕기고 그러다 보니까 LG화학의 일반 원래 배터리 양극재 사업부 말고 이거는 영업이익 적자예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의 철강 시향도 포스코 홀딩스는 지주회사잖아요. 그 중에 사업을 하는 걸 직접 갖고 있는 게 포스코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번에 회사 분할하면서 절대로 이거는 물적 분할 안 한다 그래서 홀딩스 안에 포스코가 그냥 직계로 있는데 포스코의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보다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자꾸 팔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시향은 안 좋은데 둘 다 공교롭게도 포스코도 LG화학도 둘 다 함께 이제 뭐라 그러냐? 저기 2차 전지 이런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갖고 있어서 그걸 상쇄하고 있는 거죠. 그게 없었더라면 주가 많이 내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주가는 본업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가진 외국인들의 매도를 우리 국내의 기관과 개인 투자가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 산업의 리튬과 니켈 사업에 대한 낙관적 기대, 그건 또 제 생각에 리저너블 한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고 그래서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철강 기업으로 보면 밸류가 싸다고 고를 수 없고 리튬 기업으로 보면 밸류가 싸요. 끄적끄적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결국 그런 대립에서 언젠가 답이 좀 나오겠군요. 이제 시간은 포스코 편이죠. 왜냐하면 이제 아르헨티나의 움브레무또 거기서 나오는 게 연간 25,000톤이에요. 리튬이. 그다음에 호주에서 가져오는 강석 리튬이 1년에 13,000톤인가 그러면 연간 한 4만 톤씩 내년 말 되면 생산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닝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특히 호주에서 온 거 말고 아르헨티나에서 오는 거는 워낙 싼 값에 산 거라서 이익의 폭이 크겠죠. 예. 그래서 시간은 우리 개인 투자자와 국내 기관의 편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중국의 안 좋은 부분들도 세상이요. 그렇게 막 큰 경제 단위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러지는 않아요. 그 사이에 또 만약에 너무 그러면 구조조정을 해요. 철강 기업 몇 개 문단 소리 들리고 이러면 또 외국인들 돌아와서 또 엄청 질러 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쁜 투자 아니라고 봐요. 예. 이 조선업종은 요새 굉장히 좀 잘 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 조선업종 내에 관심 있는 기업은 이제 하나오션만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20몇 년간 주인이 없다가 그러니까 IMF 됐을 때 기업 간에 빅딜 하면서 그때 대우조선 해양이 대우그룹 딱지를 떼고 아무도 안 갖고 와서 출자 전환해서 기업들 그러니까 국가가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진짜 23년 만에 주인이 생긴 거죠. 하여튼 뭐 23년인지 20인지 그건 정확치 않고 어쨌든 한 20년 넘게 주인 없는 회사로 있다가 무기 시스템을 잘하는 그룹이 인수했잖아요. 네. 그러면 함정과 잠수함 뭐 이런 쪽은 무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조선 회사들에 있어서 그런 무기가 달리는 함정과 잠수함 그다음 함선 이런 게 중요한 이유는 마진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국가에서 하는 방사청에서 수주하는 거니까. 근데 일반 선박은 컨테이너선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이제 신조선 성과라 그러는데 이게 차트가 보면 이래요. 이래요. 이런데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지금 많이 올랐다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전보다 낮아요. 성과가. 예. 10년 전보다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요? 철강값은 얼마나 올랐나요? 특히 배에는 후판이 많이 들어가는데 두꺼운 철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인건비는 얼마나 올랐나요? 그 지금 수주가 몇 년치가 조선회사들 따라 다른데 한 3년치가 쌓여 있대요. 그런데 지금 있는 신조선가 올라가면서 계속 받았겠죠. 과연 이익이 얼마나 날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신조선가가 2013년 그때 또 호황을 한번 붙들었거든요. 뭐 교체주의가 왔다 이래가지고 배는 한 30년 운행하면 교체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때 솟구쳤던 그 고점을 아직 못 가고 있어요. 10년 전 가격보다 배값이 안 올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수주가 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약간 그렇게 막 지속적으로 간다 이거고 동의하기에는 아니 가격이 얼마나 아까 우리 라면 얘기했죠. 라면 값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 비해서. 이거 안 올랐다니까. 옷값도 많이 올랐고. 요새 워낙 이제 조선 관련해가지고는 긍정적인 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면도 좀 고려를 해서 투자해야 되겠네요. 예, 그건 수주가 늘는 것 갖고 자꾸 호를 하시는데 그건 또 이것도 보셔야 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는 각 업종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예. 그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자기 업종이 잘 돼야 자기 몸값이 높아져. 그래서 섹터마다 다 탑픽이라, 섹터 탑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섹터 탑픽이 주식시장 탑픽이 아니에요. 섹터 탑픽이 주식시장 루저가 될 수 있어요. 가령 뭐 극장 영화 하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CJ CGV가 탑픽이라고 그러겠죠. 주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런 거죠. 예, 그런 거라서 그래서 증권사 페이퍼를 볼 때 섹터 탑픽이라는 거를 주식시장 탑픽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은 꼭 그러셔야 될 것 같고 뭐 조선업이 잘 되면 좋아요. 그런데 이걸 전체 산업 판때기를 보셔야 되는데 이미 중국이 잘해요. 중국이 잘해요. 그러니까 범용선, 컨테이너라든지 PC선 이런. 근데 특수한 PC선은 우리나라 미포조선이 잘하는 것도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조선이라는 게요. 그렇게 기술 회사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잘하던 걸 우리가 갖고 온 거를 중국이 또 잘하는 거예요. 이게 노동집약적 산업이에요. 용접을 많이 해야 되고 유일하게 기술 회사가 있는 건 거기 들어가는 무기 시스템, 그 다음에 선박의 엔진이 있어요. 예. 현대중공업의 힘센 엔진, 그 다음에 두산그룹이 인수한 두산 엔진, 그 그룹에서 아직 가지고 있는지 팔아먹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쪽은 기술 회사가 좀 있는데, 선박 엔진, 힘센 엔진 크기가요, 이 스튜디오 크기만 할걸요? 엄청 커요. 그러니까 크다는 얘기는 정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이 비슷한 시각에서 좀 봐야 될 게 요새 건설 같은 경우에 사실 국내 건설 경기가 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좀 침체인 상황인데 그래서 아마 이 건설사들이 해외에서 좀 활로를 많이 찾는 것 같은데 수주 소식도 들리고 그런 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는 별로 그 건설회사가 진짜 우리 시장에서 트로이카 하던 시절에 건설회사가 많이 올랐던 이유는 해외 건설도 아니었고요. 아파트 지역할 때 시행사로서 땅값 상승분이 자기 먹을 수 있었을 때, 가령 정부에서 토지공사에서 땅을 뭐 1,000만 평을 분양을 받아가지고 싼 값에 평당 뭐 70만 원에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팔면서 평당 뭐 700만 원, 800만 원 받고 팔아서 근데
그러니까 일반 토지가 아파트로 변화하면서 거기 엄청난 이익을 벌었거든.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지금. 어떤 건설회사도 시행과 시공을 같이 안 해요, 대부분은. 거의 다 시공만 하기 때문에 건설회사 돈을 잘 못 벌고요. 또 하나는 해외 가서 하는 것도요. 우리 하나건설이 몇 년 동안 고생 진짜 억수로 많이 한 게 이라크 재건 수주한 거. 돈을 못 받았어요. 돈을 못 받아가지고 그게 아마 제 기억에 결국은 삼각 처리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진짜 별로 좋게 잘 봐야겠군요. 잘 봐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돼요. 그거 안 하면 되지 뭐. 좋은 주식 많은데 그런 모멘텀 주식 그걸 뭐 시가총액도 안 커요. 다 그쪽이. 그리고 산업 전체가 구조적으로 고마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조선도 그러지만 건설도 수주 산업이잖아요. 수주할 때랑 그걸 이제 공사 다 끝나고 결산할 때 이게 많이 틀리죠. 수주할 때는 예정 원가를 계산해서 수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개가 입찰 들어가니까 저가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뭐 수주할 때 계획은 뭐 영업이익률 한 4.5%를 목표로 했는데 나중에 인건비도 오르고 환율도 삐그덕하고 뭐 철강값도 오르고 이래서 결국은 뭐 적자 났네. 이게 지나온 해외 건설의 역사예요. 특히 플랜트 쪽이. 그리고 그걸 중간에는요, 또 확인이 안 돼요. 우리 회계 제도가요, 한 공사 현장이 마무리될 때가 아니고, 한 국가 단위로 거기서 다 마무리가 돼야 그걸 해외 사업 한산차, 한산대 해가지고 정산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건설하는 기업들 투자하기가요, 되게 힘들어요. 본질을 알기가. 전 안 합니다. 대표님 업종은 뭐 얼추 자세하게 좀 다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섹터별로 뭐 좋은 섹터도 있고 좀 어려운 섹터도 있고 한데 특히 이제 대표님 보면은 그 업종에서 1등을 많이 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1등은 마진이 보장이 되죠. 그리고 그게 행태별로 봤을 때는 누가 A가 B에게 납품하고 또 이렇게 구조가 하청 뭐 이렇게 그렇게 엮여 있지만 글로벌 1등은요 사실은 자기가 갑이에요. 갑이고 저는 이왕이면 갑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고 글로벌 1등을 한다는 거는 기술적으로 검증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번 특히 소프트웨어 쪽에서는요 1등을 한번 먹잖아요. 1등이 다 먹어요. 그건 우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미국에 7개 기업들이 많이 올랐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애플이 시총이 4천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3천조. 그다음 그 밑에 내려오면은 또 아마존, 그다음에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이죠. 그 기업들이 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에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을 또 높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기업들이 해당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넘버 원을 짱을 먹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걔들 공장 없어요. 자기는 반도체 설계만 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이니까 높은 밸류를 받고 걔들이 해당 분야에서 넘버 원 하는 회사.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글로벌에서 넘버 원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다면 굉장히 높은 밸류를 받아야죠. 글로벌 소비가 그쪽으로 다 몰려갈 건데. 이제 2분기 글로벌 넘버원만 사시면 돼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못하는 한국만 잘하는 거.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2차 전지 잘하잖아요. 그다음 K푸드, K자 들어간 거 있죠. K-팝. 이건 미국보다 우리가 잘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잘하면 걔가 K-팝이라 그러겠어요. 아메리칸 팝이라 그러겠죠. 그러면 편안해요, 포트가. 자, 이제 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이게 2분기 실적 발표 이제 시기가 다 됐습니다. 네. 업종에 따라서 뭐 당연히 희비가 좀 엇갈릴 것 같긴 한데 이 실적 시기 거치면서 우슬업종, 뭐 우울업종, 뭐 좀 얼추 한번 좀 예측 좀 해주시죠. 뭐 실적이 나오겠죠. 근데 세상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는 쪽은 잘 나올 것 같아요. 좀 뭐 2차 전지 쪽 잘 나올 것 같고, K-팝이나 뭐 K-푸드, 그다음 뭐 이런 쪽 다 잘 나올 거라고 믿고 있고, 반도체 쪽도 1분기보다는 많이 호전될 거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실적은 애널리스트들이 잘 못 맞춰요. 못 맞히는데 최근에 나온 레포트들을 이제 프리뷰라 그러죠. 보면 어떤 분은 적자가 더 심화된다, 마이너스 0.5조에서 0.8조 된다 그러고 어떤 분은 마이너스 0.5조가 아니라 플러스 0. 뭐 얼마가 5조가 될 것 같다 이런 뷰도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은 원래가 애널리스트들 영역 밖이에요. 정말 밖이어서 뭐 저는 잘 나오지 않겠나 싶고요. 근데 삼성전자는 실적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렇게 주가에 영향을 안 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재고떨이 기간이니까 그 아마 실적의 눈높이가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실적이 나오면 이제 불확실성함 해소됐어 이러고 올라갈지 몰라요. 그 과거 삼성전자가 이익을 막 분기에 막 12조, 13조 내던 시절에는 좋은 실적이 나오면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주가가 내려요. 실적 나왔다 그래 호로록 올랐다가 종가는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이번은 아마 이 국면에서는 반대의 구간이 갈 것 같고요. 뭐 화학 쪽은 안 좋을 것 같고요. 화학 중에서도 이제 중국하고 관련 없는 화학은 좋을 것 같고요. 철강 쪽도 좋을 수가 없는 환경인 것 같고요. 이제 뭐 그렇게 하면 대충 다 된 건 내수 플랫폼은 좋을 수가 없어요. 그쪽은 안 좋을 것 같고 실적 나오면 또 유통도 별로 안 좋은 거죠. 당연히 안 좋죠. 좋을 수가 없어요. 그 유통의 메인을 지금 쿠팡이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플랫폼 쪽도 실적이 잘 나올 리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아마 분기 실적이 나오면 주가들이 이제 좀 강력하게 반응을 할 듯해요. 그래서 그 전에 포트를 좀 조정하실 건 해야 된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대표님, 아마 이제 가장 안전한 목돈 투자, 한 보통 사람들이 이제 떠올리는 게 아마 은행 예금일 거고, 특히 이제 뭐 목돈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예금 떠올릴 텐데, 지금 정기예금 잔액이 얼마나 되고 이자는 대충 얼추 얼마나 됩니까? 한 830조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최근 데이터를 이게 한 달 전인가 2달 전 데이터니까 큰 변화는 없겠죠. 얼추 크게 안 변했을 거예요. 금리는 그냥 3%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뭐 어떤 우대 고객이냐 아니냐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대략 한 3에서 2.5 사이 그 정도의 분포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자율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은행도 어쨌든 이문이 나야 뭐 그렇습니다. 이자를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받은 돈을 은행은 이자 주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뭐 은행이 고객들이 돈을 그렇게 맡기면 대출해 주는 쪽으로 일부가 가고 또 일부는 지준 예치금으로 가고 일부는 유가증권을 운용하는데 대부분 은행들은 이제 채권을 구입하게 되죠. 이제 제가 첫 직장이 은행의 자금증권부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할당이 오면 그걸로 이제 그것만큼 국채를 사고 그러면 국채를 사는 순간 확정적으로 돈을 벌어요. 듀레이션을 갖게 한 상태에서 가령 3%로 지금 하여튼 뭐 2.8%, 3%로 고객에게 이자를 주고 대신에 그 돈을 가지고 3.9%짜리 국채를 사면 0.9%가 남는 거니까 그렇게 운용을 하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은행 정기예금만 안전한 줄 알고 지금 그것만 하고 계시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만 옮겨가면 그건 땅 짓고 헤엄치기인 거죠. 돈도 많이 들지 않아요. 은행에 맡기는 이유는 아마 이제 안전하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보통 연령대가 높을수록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야 이거 주식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자 그분들이 원하는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그래도 은행 예금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투자 수단이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뭐 채권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은행보다가 국가가 더 안전하죠. 왜냐하면 은행에 예금을 하면 뭐 최근 뉴스 보니까 이제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린다 그러는데 예금자 보호를 누가 하냐면 국가가 해주는 거잖아요. 네. 물론 예금 보험료를 각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내고 그걸로 이제 보장해 주는 형식을 취하지만 예금보험공사는 국가기관인 거고요. 그 은행보다는 국가가 더 안전한 거죠. 그 은행에 예금을 하면 나는 예금자의 지위를 갖는 거고 국채를 사면 나는 채권자의 지위를 갖는 거예요. 예.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국채를 매수했을 때는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보다는 안전하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5천만 원만이 아니고 전액이 보장되고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그렇죠. 예, 대한민국 정부가 망하지 않으면 만기까지 갖고 가면 그 처음에 발행했을 때 내가 만기에 얼마를 상환하겠다 하는 게 거기 나와 있어요. 채권마다. 그 가격에 반드시 상환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은행 예금보다 안전한 거죠. 근데 이게 신용 등급이 더 높죠. 근데 일반 이제 금융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 네. 중에 그런 사실 자체를 참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 모르죠. 않습니까?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공교육이 안 돼 있어서 그런가 아닌가. 그러면 그 사이에 그 차이를 이제 은행들이 마진을 취하는 거죠. 가령 대출을 해주는 거는 품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예. 가령 3%로 조달해서 뭐 4.55%로 대출해 준다 그러면 그거는 품이 많이 들죠. 뭐 대출 서류도 해야 되고 전산망을 많이 쓰고 그러게. 그런데 3% 이자 주고 3.9% 국채 사는 거는 품이 하나도 안 들죠. 주문 한 번 내면 되니까. 그리고 대출을 해주면 차주가 떼일 수도 있잖아요. 연체도 되고. 연체되고. 근데 국채에 투자한 거는 아무런 위험이 없죠. 그러니까 두레이션 미스매치 했을 때 일시적으로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그것만 두레이션을 예를 들어 만기 5년짜리 정기예금 가입한 돈을 만기 5년짜리 국채를 샀다. 위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확정적으로 거의 100bp 1% 정도 0.9%뭐 이렇게 차익을 은행들이 가져가고 있는 거죠.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누릴 수 있는 거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채권이 상대적으로 지금 은행 정기예금보다 자 이자가 높다. 이런 거 말고 또 어떤 장점이 또 있습니까? 중간에 은행 정기예금은 중간에 환매하면은 이자를 뭐 그 환매 수수료 징구하고 밥 제대로 떼가고 이러면 얼마 안 남잖아요. 근데 채권은 유동성이 큰 국채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어요. 큰 손해 없이. 그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은행 예금은 예를 들어 지금 금리에서 가령 이제 그 수익률 뭐 금리가 3%일 때 정기예금을 가입했는데 금리가 가령 정기예금 금리가 1%로 떨어졌다. 그래서 자기가 10,000원을 정기예금했는데 만 원이 11,000원 되지 않거든요. 그냥 10,000원에 있는데 채권은 지금 3.9의 국채를 사서 1년, 2년 뒤에 금리가 1.9로 갔다. 그럼 원금이 증가해요. 예. 예.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저는 그때도 유예가 또 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그 지난 정부에서 주식, 채권, 펀드 이익금에 그러니까 매도 이익금에 20%를 가세하는 그걸 만들어져 있고 유예돼 있는 지금 2년 유예돼가 2025년 12월 말까지는 유예가 돼 있어요. 그럼 저 2025년 12월 되면 또 국회에서 그거 갖고 또 유예하니 많이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유예될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 처음에 제도를 시행할 때부터 좀 무리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중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가세하는 것보다 증권 거래세 받는 게 훨씬 더 국가 입장에서 짭짤해요. 수익이 더 좋아요. 근데 그거를 거래소도 받고 이것도 받고 이중으로 받는 거는 법리에도 안 맞잖아요. 그 조세법의 법리에도 안 맞아서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한다면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간에 받는 거래세가 시장이 올랐을 때만 받는 양도세보다는 국가 재정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자기들이 생각할 거거든요. 실무자들은.
그래서 그건 좀 연계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그 국가에도 낮고.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요 세금은 이자에 대한 세금은 이렇습니다. 이제 정기예금은 3% 이자를 받으면 14% 이자 소득세를 내고 거기에 10% 농특세를 내요. 예. 15.4%의 세금을 원천 징수를 하는 거죠. 이제 원천 징수를 하면 그걸로 세금이 끝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남은 게 전체가 뭐 부부 합산해가지고 2천만 원인가 얼마 넘으면 또 금소 종합과세로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건 뭐 돈 많으신 분들 얘기고 채권도 똑같이 15.4%의 원천 징수를 하는데 가령 국민주택 일정 채권의 경우에는 할인채 형식으로 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이자를 주지 않고 연 1%의 이자만 만기 5년짜리니까 5년 동안 쭉 주고 5년 동안 쭉 누적해서 복리로 한 다음에 만기에 채권을 발행할 때는 10,000원에 발행한 게 만기에 1,510원을 돌려줘요. 예.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이자 소득세 측면에서 절감되는 거죠.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정기예금 가입하는 거하고 정기예금은 3%를 가입했을 때 15.4% 빼고 나면 2점 몇 퍼센트, 2.64인가 뭐 얼마 나오겠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얘가 훨씬 더 아마 한 0.22% 정도는 세금에서도 우대를 받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정확하게 세무를 해보셔야 돼요. 예, 그거야 뭐 이제 어림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채권은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평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그걸 뒤집어 보면 값이 이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위험이고 리스크인데 이런 거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안 팔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 평가손을 입는 거는 나중에 그게 원금이 회복될지 어떨지를 모르는 평가손이고 예. 손절매해야 되는 평가손일 수도 있고 주식은 원금 개념이 없으니까. 근데 채권은 국채인 경우에 혹은 또 어떤 채권이든 간에 발행한 주체가 망하지 않으면 만기에 가까워지면 원금으로 수렴해요. 예. 그 회사가 발행하면서 내 만기에 당신한테 얼마 줄게라고 했던 그 가격으로 만기가 짧아질수록 거기로 접근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만기날 되면 딱 그 금액이 돼 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급하게 정말 뭐 떨어진 상태에서 팔아야 되는 것만 아니면 뭐 크게 뭐 손해 볼 건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그 시경이 되면 정기예금 금리도 같이 떨어져 있을 건데 정기예금 가입한 사람은 3%에 가입한 사람은 지금 가입하면은 4%를 준다고 쳐요. 그러면 그럼 지금 가입하면은 4% 받는데 내가 1년 전에 가입해가지고 3%가 됐다. 금리가 오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데도 손해라고 표시를 안 해주는 뿐이에요. 근데 채권은 손해 났다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똑같죠, 결국은.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채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대상으로 네, 이제 네. 말씀을 나누는 거니까 네. 좀 선행 지식이 이렇게 많지 않은 분들 네, 네. 기준으로 해서 네. 뭐 복잡한 거 말고 네. 야, 요 정도 알면 채권 투자할 수 있다. 좀 기본 지식 좀 말씀 좀 그러니까 정리해 주세요. 너무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있어요. 이제 일반 사기업 중에 우리가 아는 회사가 아닌 회사들, 기회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 심지어 대한항공조차도 우리는 익숙한데 채권 시장에서는 위험도가 있다고 평가해서 국채보다가 제법 높은 수익률로 거래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앞날을 모르니까 다 제하고 저는 정기예금 하는 것보다는 국채 투자하는 게 낫다. 그건 분명해요. 그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것도 차이가 얼마나냐 하면 거의 한 1% 차이 나요. 세금 공제까지, 세금 혜택까지 하면. 그러면 1%씩 5년간 차이면 6%가 차이 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1%씩 5년, 5% 차이 나는 거죠. 5%에 1억이면 500만 원 차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가만히 앉아서 못 먹는 거예요. 왜? 공부를 안 해서. 아무도 안 가르쳐 줘서. 그럼 그 500만 원을 누가 갖고 가냐? 은행이 갖고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런 구조라서 저는 위험한 채권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거는 모르니까 앞날을. 물론 SK 하이닉스도 채권을 발행하고 SK도 발행하고 롯데그룹도 발행하고
키움증권도 발행하고 우리가 왜 개인들이 신용 쓰잖아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채권 발행해서 조달하는 거예요. 예. 채권 발행해서 채권을 사간 사람한테 이자를 6% 주고 신용 쓰는 사람한테 9% 받는 거야. 앉아서 진짜 돈놀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령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신용을 쓰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돈을 벌었어. 그러면 그 돈 갖고 내가 키움증권 거래를 해. 내가 거래해 봤더니 반대매매 칼같이 하고 이 신용과 관련된 채권은 절대 부도 안 날 것 같다. 그러면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소액이라도. 근데 그것조차 저는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번에 SG 사건 났을 때 증권사들이 채권을 회수를 못 했잖아요. 예. 연속으로 꼬라박아가지고. 국채해야 된다. 정리예금보다 낫다 이거죠. 제법 많이 나아요. 그러면은 국채는 유동성도 풍부하고. 예, 유동성 풍부하고 일반인들이 좀 접근하기 하루에 편한 수천 국채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그러면? 국고채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국민주택 일종 채권이 있어요. 예. 둘 다 국채예요. 예. 신용등급이 A고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 둘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둘만 해도 정기금보다는 많이 좋아. 특히 국민주택 일종 채권은 표면 금리가 1%예요. 그러니까 이자 소득세가 거의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은 1% 기준으로 내고 네. 나머지 차익으로 생기는 건 본인이 챙기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1% 기준으로 15.4를 매기는 거니까 0.154만 내면 되는 거죠. 1억 넣는 사람이 1년에 15만 4천 원만 내면 세금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얘는 이자를 적게 주니까 채권 가액이 낮게 거래되겠죠. 대신에 예. 나중에 1,510원까지 올라갈 폭이 많은 거고 할인돼서 거래된다는 거죠. 이자율이 낮으니까. 그 수익률을 더하기를 하면 3.9%가 현재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기에 상환됐을 때 그때도 채권 매도 차익에 대한 가세가 20% 되는 게 없어야 돼요. 그리고 또 거기 공제 표지는 250만 원 미만은 거의 걸리지도 않아. 예. 그러니까 설사 20%를 얻어 맞아도 이게 더 유리해요. 은행 정기예금보다가 계산해 보시면. 국민주택 일종 사면은 뭐 하여간 정기예금보다 낫다 이 말씀이시고 네, 네. 이 정도 수준의 거의 안정성이 있으면서 조금 뭐 더 이자가 높거나 수익이 높은 그런 건 없습니까? 이제 이제 은행들이 발행한 예. 신종 자본증권이라고 있죠. 근데 얘는 이론적으로는 만기가 30년이거나 만기가 없는데 매 5년마다 발행한 은행이 되사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지금까지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몇 년 동안에 중간에 5년마다 사가는 의무가 아니죠. 권리죠. 근데 사실상은 의무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다 5년짜리로 플레이를 하니까 예. 그거 다 이제 그때 다 상환을 해 가는 거니까 그것도 해당 은행이 안 망하면 얘도 수익률이 5%대 나와요 지금. 그럼 같은 KB은행에 정기예금을 들면 3% 주는데 이거를 사면은 5%가 나와. 요거는 아까 말씀하신 국채보다 조금 더 차이가 나네요.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위험도가 틀리니까. 신용 근데 안 망할 은행 골라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5년 정도 되면 또 상환되고 하니까. 근데 저는 그것도 제가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그랬다가 혹시나 어떤 은행이 망하면 어떡해요. 그건 제가 죄를 짓는 거니까 그것도 제가 강력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거는 국채만 해도 된다 이거죠. 국채만 해도 은행보다는 대한민국 정부가 더 안전하고 국채만 해도 1% 차이 나는데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사실은 저희 부모님만 생각해도 증권 주식 산다 그러면은 야 그거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이제 뭐 은행에 예금만 하고 그러시는데 이게 좀 오늘 말씀 들어보면 이게 좀 답답한 상황이네요 이게. 그 위험한 거를 미국 국민들은 70%나 자산의 70%를 그 위험한 주식에 올인해 갖고 계시는 거고 우리나라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부동산이 안전하다는 이유로 70%를 부동산에 가 있어요.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은 바뀝니다. 이 신종 자본 증권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이름이 증권인데
분류는 채권으로 되나 봐요. 어떤 채권입니까? 이 특징이. 이제 은행이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채권은 채무니까 부채로 잡히게 되는데 네.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 자산을 영업을 많이 하려면 자본이 튼튼해야 돼요. 자본의 총량에 따라 가지고 영업의 규모가 정해지는 거고요. 그런데 증자를 하려니 주주들이 뭐라 그러고 또 ROE를 높이려면 차라리 그 자본을 자꾸 늘리면 ROE가 낮아지니까 경영 지표에서 ROE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국제결제은행에서 인정해준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자본인데 사실은 채무인 그걸 신종자본증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본으로 인정해 주려 그러니까 만기를 없애거나 30년으로 길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그 주식처럼 배당을 주는 게 아니라 이자를 주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 그 자본과 채무 어디가 사이에 거기다 위치해 놓은 거예요. 이게 5년 만에 상환을 해주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이제 채권 사간 사람들이 그거를 기대하고 사가니까요. 그 이 채권은 외국인들도 좀 들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그거를 어떤 금융기관도 보면서 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중도에 5년 만에 다 사가는 거를 안 한 적이 없었고 작년 말에 원화 시장에서 자금 미스매치가 있었을 때 흥국생명이 이거를 나 이번에 안 사가고 10년 뒤에 할래 그랬다가 결국은 다 사가지고 갔어요. 그게 마치 5년 안에 안 하면 뭐 하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5년 채권이라고 봐도 사실은 무방해요. 근데 사실이 그렇다는 거고 실체적인 거는 안 그럴 수 있어서 발행 조건상 그래서 제가 국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국채는 사실은 그렇게 이 예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따지는 안정성에서는 오히려 은행은 5천만 원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지만 국가는 뭐 전액을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보장을 해주니까 안정성도 더 높고 또 수익률 자체가 높고 그 다음에 세금의 기준도 또 좋고 오히려 더 세금 기준 가액이 낮고 지금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국채 중에 이제 할인채 형식으로 발행되는 국민주택 1종일 경우에 여러 가지 채권이 있지만 어쨌든 국채만 해도 정기예금보다 낮고 그럼요. 근데 그거보다 그래도 조금 더 바라면서 또 안정성을 따지면은 좀 말씀하신 은행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 그건 은행이 망하기 전에는 어쨌든 상환이 되는 거니까 그 정도로 정리가 좀 되는 것 같고 또 뭐 회사채 중에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좀 진짜 다 알고 있는 한국전력 채권 한국전력이 망할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국가가 대주주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그다음 또 뭐 은행채들 중에도 기업은행, 기업은행이 망할까요? 그다음 또 뭐 한국산업은행 국가잖아요. 기업은행은 국가 지분이 거의 한 70%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한국산업은행은 그야말로 국가잖아요. 뭐 근데 한국산업은행 밑에 있는 어떤 보험회사가 또 이런 채권을 발행해요. 신종자본을 발행한다고. 금리가 높아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정기예금만 830조 가지고 있는 거는 이 금융민주화에 좀 안 맞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보통 제가 보니까 이제 뭐 좀 금융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자문도 받고 그런 분들은 이거 해요. 하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이런 거 하는데 해요. 이 사실 필부들은 어떻게 보면 야 채권은 그냥 우리랑 관계 없는 거 아니냐 그냥 돈 많은 사람이나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근데 대형 증권사 핸드폰으로 하는 그 MTS 거기에 채권 사고 파는 메뉴가 다 있어요. 그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식하고 똑같이 거래되는 거죠? 거의 비슷하게 거래가 돼요. 호가 제시하고 뭐 사고 팔고 다 해요. 그리고 한번 사놓으면 그냥 이자 지급날이 되면 저절로 계좌에 이자가 들어와요. 지금 말씀하신 주식은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데 전혀 문제 없는 거죠?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채나 유동성이 없는 것들은 장외 거래가 주 기관들끼리 최소 거래금이 100억으로 장외에서 거래되는 거거든요. 장외 채권 거래라 해서 그건 증권사에 의뢰를 하면 본사에서 모아가지고 그렇게 트레이딩을 제기해 주는 게 있고 장내 채권 매매가 있어요. 장내 채권 매매는 얼마든지 그냥 주식시장처럼 사고 팔고 해요. 근데 유동성이 제가 적은 거는 권해드리지 않고 국민주택 1종이나 국고채 같은 거는 유동성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죠. 자, 그냥 하여간 네. 이제 정기예금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좀 뭐 꼭 금융 민주화라는 뭐 거창한 걸 네, 떠나서도 네. 어쨌든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 짭짤해요. 예. 그런 면에서는 조금 공부도 해보고 거래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